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계엄과 탄핵 이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사안을 덮고 있지만 이 밑에서 벌어질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상 계엄 사태 이전에 한참 화제가 됐던 일들을 잠깐 이 회상을 해보면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롯데그룹의 위기였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롯데그룹이 결국 자회사 하나를 매각을 했습니다. 바로 롯데렌탈입니다. 여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건 누구냐? 바로 중국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라는 사모펀드입니다. 중국계 자본이 롯데렌탈의 주인이 된 건데, 롯데렌탈은 우리나라 렌트카 업체 중 1위의 회사입니다. 자, 이미 어피니티 에쿼티는 8월에는 SK 렌트카를 인수를 했습니다. SK 렌트카는 우리나라 2위예요. 중국계 자본이 대한민국 렌터카 업계의 거대 공룡으로 탄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중국 자본이 이렇게 우리나라 렌터카 업체에 관심을 가졌지? 도대체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수한 이유가 뭐지? 뭐 이런 우려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렌트카 빌려서 타보신 분? 쏘카? 제주도 놀러 갔을 때 한번 빌려.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 렌트카의 성지죠. 우리나라에서 렌트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제주도 정도? 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뭐 얼마나 빌린다고 중국계 자본도 이걸 웃돈까지 줘가면서 샀을까라는 궁금증이 나와요. 그런데 이 렌트카 사업 그렇게 쉽게 볼 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2024년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는 전체 자동차 대수가 2,600만 대입니다. 인구 1.96명당 차 한 대씩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중에 렌터카가 등록돼 있는 대수 추정치가 123만 대입니다. 전체 차의 5% 수준인데, 이게 상반기 얘기고요. 하반기 올해가 끝날 때쯤이면 렌터카가 우리나라 전체 차의 6%를 넘게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렌트카의 80%는 장기 렌터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기 렌트카와 단기 렌트카를 나누는 기준은 대여 기간이 1년이 넘느냐 안 넘느냐입니다. 2년, 3년씩 차를 렌트를 하면서 매월 월 사용료, 렌트비를 내는 고객들, 이런 고객들이 장기 렌트카거든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좁은 땅에서 렌트카가 장사가 되겠어 라는 생각과는 정반대로 사실은 굉장히 이 가치가 있는, 굉장히 이 현금 창출을 잘 해내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한국에서만 활성화됐어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로 이걸 좀 밀어준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제가 요거는 뒤에 이어서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데 이 중에 이 업계 1위인 롯데렌터카와 2위인 SK렌트카를 합치면 이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한 45만 대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렌트카 시장의 36.5%거든요. 지난 8월에 2위 업체를 인수하고 이번에 1위 업체까지 한 걸 보면 뭔가 되게 계획적인 인수였다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왜 인수를 했을까? 왜 렌트카 업체였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했어요. 일단 어피니티 에코스의 한국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공식적인 입장이 있어요. 우리가 모빌리티 분야에도 도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모빌리티 분야라는 거는 뭐 쏘카 비슷한 거죠. 즉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인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먼저 어피니티 에코티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어피니티 에코티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입니다. 중국계 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싱가포르와 한국, 일본, 베이징 같은 중국 본토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버거킹의 소유주가 사모펀드죠. 그리고 락앤락을 인수한 사모펀드도 어피니티 에코터입니다. 인수는 아니지만 쓱닷컴에 대규모 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기업을 인수를 해서 훨씬 비싼 가격에 다시 매각을 해서 이 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는 게 사모펀드 사업의 본질입니다. 버거킹과 락앤락 볼까요? 지금 몇 년째 매각을 못 하고 있어요. 이 쓱닷컴 같은 경우 계속 질질 끌다 겨우 본전치기에서 겨우 엑시트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대했던 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메꿔줄 사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로 점 찍은 게 바로 롯데렌트카와 SK렌트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피니티 에쿼티가 롯데렌탈을 인수하는데 굉장히 웃돈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어피니티가 들인 돈이 2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 굉장히 큰 돈을 한꺼번에 쓴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두 회사에서
이 연간 창출해낼 수 있는 현금이 2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장기 렌트카 같은 경우 매월 월사용료를 내는데 이게 결국 다 현금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업이 렌트카라서 했을까요? 뭐 돈 잘 버는 걸로 따지면 렌트카 말고도 많아요. 취재를 해봤는데 이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최근 한국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중국의 BYD 전기차,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자, 지금 BYD가 한국 진출을 앞두고 굉장히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본사로 뭐 언론부터 유튜버 심지어 우리나라 국회의원까지 다 초대를 했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 개인 소비자가 덥석 가가지고 중국 전기차를 살 일은 당장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전망입니다. 중국도 일반 소비자를 바로 공략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YD의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가격 경쟁을 하진 않겠다, 기술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자기네 기술력에 자신감이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서 의외로 별로 그렇게 싸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어차피 차를 싸게 내놔도 공짜로 주지 않는 한 한국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는 가격에서 저가차라는 이미지를 가져가지 않겠다, 탈모 이미지 가져가지 않겠다,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인 로보락의 이미지를 가져가겠다, 뭐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그렇게 과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이미지 전략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B2C 사업이 아닌 B2B, 즉 렌트카 회사에다가 대량으로 매각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나온다면 겉으로는 싸지 않은 차입니다 라고 가격을 붙여 놓았을 지언정 실제로는 굉장히 싼 값의 차를 B2B로 공급을 하면서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중국의 이제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에 상당히 좀 놀랐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한 걸로 보여져요. 실제 B2C로 하면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중국 자동차에 대한 어떤 품질 이슈나 선입견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걸 덮기 위해서는 결론은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른 층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 우리가 지금 중국차에 대해서 품질을 어쩌고 얘기를 합니다만 마을버스나 전기버스 이런 건 대부분 중국차가 이미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운행하는 자하고 구매하는 자가 다르다는 얘기죠. 구매하는 사람은 최소 가격에 가성비를 찾게 마련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B2B 비즈니스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렌트카 회사에 실제 중국 자동차들이 도입이 된다라면 일반 이용자들이 중국산 일반 자동차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익숙해지면서 특별한 품질 이슈가 없는 한 B2C까지 이어져서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큰 그림을 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있는 중소, 이 소규모 렌트카 업체는 당장 중국차가 아무리 싸게 공급을 해준다고 해도 이거를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차를 비싸게 사오더라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현대기아차를 사와야 이거를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중국 전기차가 싸게 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안 찾는다? 그대로 손해거든요. 거기에다가 소비자가 찾지 않는 중국 전기차를 중고로 처분하려고 할 때 이거 중국 전기차 값이 우리나라에서 중고로 얼마가 될지 누가 압니까? 정말 말 그대로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리스크를 우리나라의 중소 렌트카 업체들은 이걸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국차들이 이제 저렴하게 들어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들어왔었네요. 네. 전기차 말고 일반 그 내연기관 차량, AS나 아니면은 부품 수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1+1으로도 차를 줬어요. 2천만 원한테 1,000만 원에 받았어요. 한국에서 그 당시에 아무리 싸다고 해도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도가 너무 떨어졌고 한 2-3년 정도 어렵게 사용하고 겨우 매각하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선호도뿐만이 아니라 운영할 때 이 부품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정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싸지 않으면 그렇게 메리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뭐 BYD 좋죠.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네, 호응도도 많이 좋고요. 절반 가격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망설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계 자본이 운영하는 업계 공룡이, 이 바잉 파워가 어마어마한 업계 공룡이 안정적으로 수만 대씩을 매입을 해준다면 정말 이렇게 든든한 연합군이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 렌트카가 BYD나 지리 같은 중국 전기차의 한국 공략에 맞춰서 산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중국계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협력을 하겠어? 라는 의문을 충분히 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국적 다 빼고 사업적으로만 한번 보자고요. 두 회사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면 이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게 됩니다. BYD 입장에서 이게 이득이 되는 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렌터카 공룡을 만들어낸 어피니티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어피니티 입장에서는 사모펀드입니다. 결국은 이 회사를 언젠가 이 가치를 부풀려서 팔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단기간에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는 이 자기네가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가격 협상력을 통해서 더 낮은 가격의 차를 인수를 하려 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차를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이때 중국 자동차가 굉장히 싼 값에 차를 넘긴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차값을 넘긴다면, 이거는 이 어피니티 입장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장기 렌트카 시장에서도 이게 결코 경쟁력이 없지 않은 게, 근데 이 법인용 사업용으로 빌리는 이 시장에서의 최고의 미덕이 뭐냐?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동급 대비 반값에 내놓는다? 이거 한번 타볼 만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공룡이 돼버린 어피니티의 렌트카 사업체가 이 BYD나 지리의 전기차를 분명히 받아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입김이라는 게 분명히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 관계를 암암리에 그 압력을 가하고, 그에 따라서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어떤 서포트나 어떤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의성을 무기로 쥐고 정부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암묵적인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끼리의 코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가까이, 그다음에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계 자본이 이렇게 렌트카 업체를 다 장악을 하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세제 혜택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렌터카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차를 구매할 때나 리스를 할 때와 비교를 해보자면, 렌트를 할 때는 차를 처음에 살 때 일단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리스만 하더라도 7%의 취득세가 붙는데, 이 렌터카 같은 경우는 4%밖에 안 붙어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감면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일반 차량의 7분의 1, 뭐 8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차 살 때 지방교육세도 내죠. 차값의 30% 정도 내야 되는데, 렌트카 같은 경우는 이것도 면제를 해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통계까지 나와 있느냐, 이 렌트카에 이런 세제 혜택을 주지 않고 차를 구매할 때나 리스할 때와 비슷한 조건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1조 원을 더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절세를 넘어서 탈세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세제 혜택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렌트카를 대중교통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부흥시킨다 라는 의미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중소 영세한 렌트카 회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들을 좀 도와주겠다, 이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이 취지가 작용을 했어요. 이게 한 2015년쯤부터 무슨 현상이 벌어졌느냐, KT 같은 곳이 나서가지고 영세, 중소 이 렌트카 업체들을 하나씩 M&A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대기업이 등치를 키우고, 이걸 또 롯데가 인수를 하고, 또 SK도 이런 식으로 거대한 대기업 렌트카 회사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을 부흥시키고 영세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이거 대기업들한테 이런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말이 돼? 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가 돼버렸습니까? 중국 자본에게 이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왜 중국에다가 막대한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허술한 게, 이 중국 전기 버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전기 버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우리나라 전체 버스의 50%를 넘겨버렸어요. BYD 같은 중국 전기차예요. 이들이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까지 넓힐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가격입니다. 현대가 버스를 2억 원에 팔 때 BYD 같은 데가 7천만 원, 8천만 원에 팔아버리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전기버스를 사업자가 구매할 때 보조금에 제한을 두겠다. 1억 원보다 싼 가격의 버스를 살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그랬더니 중국 업체들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계약서에는 1억 원으로 계약을 해요. 그리고는 8천만 원의 버스를 팔아요. 이면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버스를 산 업체는 1억 원의 버스를 샀다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요. 이렇게 하다가 경기도권의 버스 회사와 이 중국 전기차 딜러들이 보조금을 불법 편취했다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전기차 보조금, 어쨌든 보조금이란 용어가 들어간 세제 혜택,
혜택이 들어간 용어는 결국 국민 세금이 일부 쏟아 부어지고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용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런 규제나 규정을 손보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국 자본이 인수한 거대 렌터카 업체가 이 수리를 할 때 들어가는 부품 같은 거를 중국 제품을 싸게 조달을 해서 해주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의 중소 영세 부품업자들은 다 도산할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까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 이 시장이 세팅이 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된다.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시장을 정말 치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렌트카 업체를 치고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굉장히 치밀하게 세팅이 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할 건 취해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중국 이 사모펀드가 인수를 한 렌트카의 공룡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제가 지금 말씀해드렸던 이런 우려들이 현실이 될지 한번 이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